자, 이번에는 7장 BDM 기법입니다. BDM 기법은 제가 세계 최초로 제안한 CPM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사실 지금 최신 공정관리론 이전에 공정관리 특론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이 BDM 기법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DM 기법만 딱 설명하면 좀 책 이상해질 것 같아서 다른 공정관리 기법들을 정리를 쭉 해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거죠. BDM 기법이 이 책에서는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으로 BDM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BDM 기법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이제 BDM 공정관리라는 책인데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DM 기법 기반으로 개발한 공정관리 소프트웨어 B라이너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BDM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 듀퐁사에서 CPM 기법, ADM 기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2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폰달 교수가 BDM 기법에 이제 그 기초가 되는 서클 앤 커넥팅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죠. ADM 기법에서는 노드는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BDM 기법에서는 이 노드가 액티비티가 되고 노드를 연결하는 선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기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쭉 1956년도부터는 ADM 기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972년도에 미시간 대학교의 폰세 캠퍼스라는 대학원생이 그 사람 그 박사 논문에 BDM 기법을 가지고 이제 중복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갑자기 ADM 기법에서 BDM 기법으로 CPM 기법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도 초에 BDM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들이 BDM 기법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M 기법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 거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만 아직도 ADM 기법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ADM 기법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다 이거예요. 물론 액티비티 간의 중복관계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일단 보기가 좋으니까 ADM 기법을 아직 우리나라나 일본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설명했지만 BDM 기법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선의행, 자업 간의 중복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액티비티 간의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BDM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차트를 나열한 형태와 동일해요. 바차트에다가 그냥 논리를 연결해 놓은 상태라 액티비티가 많아지면 그냥 밑으로 한없이 늘어나요. 그리고 연결관계가 수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둘째는 액티비티 간 중복관계가 BDM 기법은 딱 두 가지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컴파운드 릴레이션십이라 그랬죠. 그죠? SS와 FF를 동시에 표현하는 경우 말고는 액티비티 간 중복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액티비티 간의 중복관계가 둘 이상으로 많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BDM 기법을 이용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간에 다수의 완료 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BDM 기법을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일단 보기가 안 좋고, 둘째는 중복관계 표현도 작업 간의 그 착수와 종료 시점만 연결되고 있고 다수의 완료 시점이 존재할 경우에 복수의 중복관계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실무를 쭉 하면서 이거 BDM 기법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뭐 이걸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아유 대세가 그러니까 나도 피덴 기법을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2009년에 비대행 기법을 생각을 했고 이걸 공식적으로 책으로 발표를 한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강원대학교 김성익 교수가 세계 최초로 새로운 시행 기법인 비대행 기법을 제안하게 됐죠. 자, 비대행 기법은 기존의 그 시행 기법을 적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행 기법을 적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공정관리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대행 기법이 앞으로 공정관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시간상으로 봐도 1956년도에 이제 시행 기법인 ADM 기법이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72년도에 피덴 기법의 중복 관계를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혀 시행 기법에 새로운 기법이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제안했으니까 거의 38년 만에 새로운 기법이 제안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비대행 기법을 제안한 배경을 책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대행 공정관리라는 책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에이덴 기법. 요 에이덴 기법. 에이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전체 공정이 한 페이지에 다 나타난다. 그래서 요 카렌다에 따라서 좌에서 우로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공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크리티컬 패스죠. 자, 한 장에 전체 공정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액티비티도 좌에서 우로 흘러가고 있다. 달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S커브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된 기법은 이 시각적으로 표현은 좋지만 좌우간 중복 관계가 안 돼요. 항상 선행이 피니시 해야지 후행이 스타트하는 피니시 투 스타트 관계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좌우간의 논리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이 크레임이 걸렸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A된 기법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2년도 이제 폰세 캠퍼스가 B된 기법의 중복 관계를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액티비티 간에 선행이 끝나지 않더라도 후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B된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좌우 간의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소송이 일어날 때나 공기지원 분석을 할 때 B된 기법은 상당히 정확하게 공기지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된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바 차트에다가 논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쫙 나열되는 겁니다. 이게 A된 기법처럼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릴레이션십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릴레이션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렇게 보면 중복 관계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논리를 알 수가 없어요. A된처럼. 시각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A된 기법의 시각적인 장점, B된 기법의 이 중복관계 표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정관리 기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원자력 발전소,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여기서 이제 공정관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인천국제공항 마스터 스케줄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도 똑같고 경부고속철도도 똑같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의 마스터 스케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바 차트로 돼 있어요. 이 바가 하나가 한 5년, 6년씩 걸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가 여기 활주로도 있고 여객 터미널도 있고 프로젝트 하나가 거의 1조 단위씩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쭉 바 차트로 표현돼요. 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에 이제 중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해.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게 착수해서 설계 끝나고 발주 나가고 터파기 하고 이렇게 골조 끝나고 마감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 바가 하나가 한 4년 5년씩 되니까 너무 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나 까만색 점으로 이렇게 중간 완료 시점을 표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 완료 시점 간에 이 빨간색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간의 이제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게 복수의 연결 관계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엑셀로 이제 바차트를 만드는데 이걸 CPM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새로운 기법이 필요해요. 두 액티비티 간에 다수의 중복 관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법,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기존의 ADM, PDM 기법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공정관리 계층 체계예요. 최상위에는 이제 종합 공정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CPM이 있고, 밑에 이제 상세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공정표가 상세 공정표는 대개 바차트로 돼 있고, 중간에 이제 CPM 공정표만 ADM이나 PDM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계획을 할 때 바차트 공정표, 그러니까 종합 공정표에서 이제 CPM 공정표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PM 공정표에 액티비티 하나를 바차트로 만들 때도 여기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집계를 할 때 바차트의 공정이 그 CPM으로 요약이 되고 CPM이 다시 최상위 요약 공정표로 종합 공정표로 요약이 될 때 이게 다 이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조금 조작을 하다 보면 윗사람들은 잘 몰라요. 계획 대비 실적. 계획이 뭐 34%인데 실적이 뭐 33.5%다. 0.5%밖에 지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도 사실 몰라요. 기존의 CPM 기법은 공정계층 체계에서 공정표를 동일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요약이 됐어도 CPM이 되고 뭐 상세가 됐을 때도 CPM이 되고 이 모든 공정계층 체계의 공정 표현을 동일한 CPM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동으로 이게 그 요약이 되고 붕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작이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투명한 공정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피덴 기법에서 두 액티비티가 선행과 후행 A와 B의 중복 관계가 있다 그러면 start to start SS5, finish to finish FF5, start to finish 이런 식으로 선행과 후행의 시작점 간의 연결, 끝나는 점 간의 연결, 시작과 끝나는 점 간의 연결. 그러니까 결국 두 작업의 중복을 그 두 작업의 시작과 끝나는 점 간의 연결을 통해서 두 작업의 중복을 표현하는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냐 이게. 새로운 방법은 없겠느냐? 요런 논리 때문에 지금 바차트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2009년 8월에 내가 이제 미국에 가는 길에 대한항공을 여기서 기다리다가 비대행 기법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 아틀란타 공항 그 푸드코트에서 앉아가지고 한 20일 동안 고민했던 걸 여기서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실에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2010년도 4월에 공정관리 특론이라는 책으로 BDM 기법, BDM 개념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BDM 개념의 출발점을 봅시다. 내가 이제 고민하게 된 바탕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공정관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WBS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레벨 4로 된 WBS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벨 3에서 CPM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 CPM을 만드는 레벨을 코스트 어카운트 레벨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 공사비 통합 레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업관리 기능이 통합되는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WBS라는 것은 공정관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가관리도 필요하고 품질관리도 필요하고 안전관리, 리스크관리, 뭐 설계관리 모든 게 그 WBS에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CPM을 만들 때 일정만 관리하기 위해서 CPM을 대들지 않아요. 대개 이제 가장 그 우리가 많이 리퍼런스 하는 게 이제 내역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역과 공정관리가 통합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WS 최하위 레벨에서 CPM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요약된 레벨에서 CPM을 잡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210과 220 사이에 지금 릴레이션십을 줘야 된다. 근데 210 밑에는 211, 212, 213, 214라는 상세 WBS가 있고 220 밑에는 212, 221, 222, 223, 224라는 상세 WBS 엘리먼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210과 220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만약 211이 끝나고 221이 시작된다. 요 관계만 표시하다 그러면 그냥 SS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또는 뭐 214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224가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FF로 표시하면 되죠. 그러나 중간에 있는 경우 210과 220의 연결 관계가 2가 끝난 다음에 2가 시작되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된다. 또는 213이 끝난 다음에 223이 시작되는 걸로 표현해야 된다. 또는 211이 끝난 다음에 2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중간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WS 엘리먼트 4개, 20의 WS 엘리먼트 4개 합치고 4 곱하기 4,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중복 관계가 표현될 수 있다. P된 관계를 보면 P된 관계는 뭐 FS, SS, FF, SF 관계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 A라는 액티비티가 10일짜리가 있고 B라는 액티비티 10일짜리가 있는데 이게 A가 7일 경과한 시점에서 B가 4일 경과한 시점 간에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P댐으로 표현하려면 첫째는 SS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A가 7일 경과한 것과 B가 4일 경과한 시점이 일치되는 시점을 표현하는데 SS3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FF5도 마찬가지예요. 요 포인트가 같아져요. SF15 요것도 같아집니다. 자, A가 7일 경과한 시점과 B가 4일 경과한 시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굳이 SS3, FF5, SF15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자, 두 번째는 A와 B 간에 이렇게 중간에 막 중복 관계가 많다 이거.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P댐에서는 복수의 중복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행 간의 연결 관계 SS, 끝나는 점 간의 연결 관계 FF 이렇게 시작 점 간의 연결 관계와 끝나는 점 간의 연결 관계 SS, FF로 표현한 이 컴파운드 릴레이션밖에 안 되는데 만약 중간에 이렇게 뭐 멀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컴파운드 릴레이션식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행의 임의 시점과 후행의 임의 시점에 서로 연결관계 있다 그러면 그럼 그거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선행 작업 간 연결관계를 선행 작업 중간의 임의 시점과 후행 작업 중간의 임의 시점에 연결하는 그냥 직선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복잡하게 뭐 이렇게 SS, FF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연결관계 있는 포인트를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시점들 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작업 진행 방향에 화살표를 갖는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저는 B라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름도 내가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스트라이트 레인으로 할까, 뭐 버티컬 라인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B line is a very direct or keep path or trip 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벌선이에요. 벌이 곳에서 꿀을 딴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직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가서 목청 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석청 따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석청이나 목청을 찾을 때 벌이 날아가는 방향을 딱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빌라인은 곧 직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그럴듯해서 저는 요거를 빌라인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비대행 기법. 내가 제안한 이 비대행 기법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특징이 뭐냐면 선후행 작업 중간 어느 시점에서도 선후행 작업 간의 연결관계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선후행 작업 간 중복 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즉, 기존의 P된 기법에서는 선후행 작업 간 중복 관계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뭐 SS냐, FF냐, 뭐 SF냐 이걸. 그런 다음에 리드 타임을 계산해야 되는데 B된 기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간에 서로 연결되는 포인트다 그러면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후행 작업 간의 다중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후행 작업이 길어서 그 작업 간의 다중의 완료 시점을 갖는 경우에도 선후행 작업 간 복수의 연결관계 표시가 가능해진다. 그 기존의 피덴 기법의 컴파운드 릴레이션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비덴 기법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비덴 기법은 공정표상의 두 연속되는 작업들 간 단 하나 또는 복수의 중복 관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하나 또는 복수의 B라인으로 표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덴 중복 관계 이제 해석 방법을 봅시다. 선행 A가 시작해서 한 70% 완료된 시점에서 B가 시작해서 40% 완료된 시점으로 연결관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행 액티비티 A가 70% 완료된 시점에 후행 작업 B가 40% 완료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B라인을. 두 번째는 선행 작업 A가 70% 완료된 시점에서 B가 60%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선행 작업 A가 30% 남은 시점에서 후행 작업 B가 40% 완료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선행 작업 A가 30% 남은 시점에서 후행 작업 B도 30%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B라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첫 번째 관계를 원칙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작업이 A가 70% 완료된 시점에서 후행 작업 B가 40% 완료됐다라는 형태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도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복관계를. 자, 그럼 이 BDM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B라인을. 첫 번째 방법은 n-n 경과일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n이냐? n은 뉴메릭이라는 말이에요. 숫자라는 소리, 숫자. 뉴메릭, 그죠? n이라는 건 뉴메릭의 n의 약자예요. 자, n-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n은 뭐냐면 선행 작업이 착수한 다음에 경과한 일수고 뒤에 n은 뭐냐면 후행 작업이 착수한 다음에 경과된 일수예요. 중간에 요 하이픈은 그냥 그 선행과 후행의 경과 일수를 분리해주는 분리 지시자다 이게. separate indicator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n-n으로 표현한 예를 봅시다. 7-4 이렇게 표시하면 뭐냐? 선행 A가 7일 경과 시점에서 후행 B가 4일 경과 시점으로 연결관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이제 n%n. 요 n은 뉴메릭 숫자 n을 표시하는 겁니다. 비율이에요. 요 퍼센트는 백분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선행의 n은 뭐냐? 선행 작업 착수 경과 비율. 자, 뒤에 n은 후행 작업 착수 경과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70% 경과한 시점에서 B가 40% 경과한 시점으로 연결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퍼센트로 표현한다는 거. 이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이게 제안했더니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뭐 A가 며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럴 경우에 n%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에요. 깔때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선행이 시작한 다음에 요 n 날짜만큼 있다가 B가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 4 깔때기 안을 4 넣으면 A가 끝난 다음에 4일 있다가 B가 시작한다. P된 기법에서 FS4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깔때기에서 4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비대행 기법에서 이제 선행 작업 간의 표시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복수의 B라인이 있을 때 표시, 그러니까 선행과 후행 간의 일방향으로 멀티 B라인이 존재할 경우 각각 처음에는 90에서 0, 두 번째는 120에서 30, 세 번째는 150에서 60, 네 번째는 180에서 90 이렇게 정확하게 중복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양방향이에요. 선행에서 후행으로 갔다가 후행에서 선행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스터 스케줄에서 이제 연결 관계를 표현하다 보면 이런 관계도 이렇게
첫 번째는 90-0으로 이렇게 왔다가 두 번째는 30-140으로 가고 그다음에 160-90으로 가고 210-160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투웨이 양방향으로 중복 관계도 비대응 기법에서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비대응 기법에서 이제 n%n으로 표현을 했다면 일정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n-n으로 이걸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선행 A가 7이고 B가 8이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7의 70%는 얼마예요? 77의 49, 4.91이죠. 그죠? B의 8일의 30%는 얼마니까? 38의 24, 2.41이에요.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4.9 다시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건설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설에서는 소수점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4.9는 5일이 되는 겁니다. 5일. 그 다음에 2.4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소수점 이하를 뗀 다음에 1일을 추가한다. 그래서 5-3 이렇게 표현해야지 일정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비대응 기법의 일정 계산을 봅시다. 일정 계산은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이 돼야 되죠. 그죠? 일정 계산이 돼야지 시행 기법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전진 계산은 뭐예요? 후행 액티비티의 얼리 스타트 데이트를 알기 위해서 전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IJ라는 액티비티가 있다. 듀레이션이 각각 DI와 DJ가 있어요. 이거의 BDM 관계는 스몰 di 다시 스몰 dj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 후행 작업 J의 ESD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선행의 ESDI에다가 선행의 경과의 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후행의 경과의 수를 빼면 되는 거죠. 스몰 dj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선행의 ESDI는 이제 그 전진 계산이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니까 여기다가 선행의 경과의 수를 스몰 di를 더한 다음에 스몰 dj를 뺀다. 그러면 후행의 ESDJ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후행 작업에 공기 DJ를 더하면 후행 작업에 EFDJ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합병 관계에서 그럼 전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합병 관계에서 지금 I1, I2, I3라는 액티비티가 J로 합병되고 있어요. 각은 스몰 I1 다시 스몰 DJ1 그렇게 표현이 되고 I2에서 J는 스몰 I2 다시 스몰 DJ2 그 다음에 I3에서 J는 스몰 I3 다시 스몰 D3 이렇게 각각 비대응 관계가 있다 할 경우에 J의 조기 완료율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에서 얼리 스타트에서 스몰 di를 더하고 스몰 dj를 뺀 것 중에 맥시멈이 J의 얼리 스타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A 대 P 대 기법에서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A, B, C가 지금 D로 합병이 되고 있어요. 자, A와 D 간에는 7-3의 비대응 관계가 있고 B와 D는 7-1의 비대응 관계가 있고 C와 D가 8-6의 비대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A와 D에서는 10 더하기 7 빼기 3 하면 어떻게 되죠? 14가 되는 거죠. 자, B와 D 관계에서는 5에서 7 더하고 12가 되죠. 거기서 2를 빼니까 11이 됩니다. 그때는. 자, C와 D 관계에서는 13에서 8 더하면 얼마예요? 21일. 21일에서 6 빼면 15. 자, 그러니까 여기서 14, 여기서 11, 여기서 15 중에 맥시멈 15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면서 하루에 여유 시간이 생기고 이건 4일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자, 후진 계산은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오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선행 작업의 만기 완료일을 알기 위해서 후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비대응 기법에서는 선행 작업의 LSD를 먼저 알아내면 이 LSD에다가 듀레이션을 더하면 이 LFD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이제 후진 계산이니까 후행 작업에 LFD, LSD는 이미 계산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선행의 LSD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후행의 LSD, J에다가 스몰 DJ, 후행 작업의 경과의 수를 더한 다음에 선행 작업의 경과의 수를 빼는 거죠. 스몰 DJ를, DI를 빼는 거죠. 그러면 선행의 LSDI가 계산됩니다. 요 LSI에다가 선행의 듀레이션을 더하면
선행의 LFDI가 계산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산관계에서 선행의 LSD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봅시다. 지금 I라는 액티비티가 J1, J2, J3로 지금 분산되고 있어요. 각각은 지금 J1과는 small i1 다시 small dj1으로 연결관계가 있고 J2와는 small i2 다시 small j2라는 연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J3와는 small d3 다시 small dj3라는 연결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LSTI를 계산하느냐? 그럼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것 중에 미니멈을 잡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라는 액티비티가 B, C, D로 지금 분산되고 있어요. 자, A와 B의 관계는 5-2, A와 C의 관계는 10-2, A와 D의 관계는 13-3으로 지금 분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관계에서 A의 LSD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B의 LSD 33 더하기 2, 이게 2죠. 그럼 35 빼기 5 하면 얼마 됩니까? 30이 되는 겁니다. 자, C와 A의 관계에서는 10-2니까 34에서 2 더하면 얼마예요? 36 빼기 10 하니까 26. 자, A와 D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죠? 38에서 3을 더하면 41, 41에서 13을 빼면 어떻게 돼요? 2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와 B 관계에서 40, A와 C 관계에서 26, D와 A 관계에서는 28. 그 중에 미니멈 26을 잡는 거죠. 26에서 15를 더하면 4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여유, 프리플롯, FF. 자유여유라는 게 뭐예요? 후행 작업의 얼리 스타트, 조기 착수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행 작업이 갖는 여유 시간 아닙니까? 이거는 전진 계산하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항상. 근데 이제 비대행 기법을 보니까 전진 계산, 선행과 후행 간에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 빌 라인이 가다가 이게 꺾여요. 이렇게. 꺾입니다. 이 꺾이는 요 구간이 바로 여유 시간이에요. 이게 자유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렉이라는 건 뭐냐면, 렉 밸류라는 건 후행의 얼리 스타트와 선행의 얼리 피니시 데이트의 차이입니다. 근데 비대행 기법에서의 얼리 스타트 데이트는 뭡니까? 후행의 ESD에 더하기 DJ 요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요 포인트. 그 다음에 후행의 얼리 피니시 데이트는 뭐예요? 선행의 얼리 스타트 데이트에다가 선행의 경과 횟수를 더한 거 아닙니까? 요거. 요 포인트 차이. 요게 바로 링클렉. 요 링클렉 중에 이제 멀티 링클렉이 있을 경우 요게 최소값이 프리플로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로 이렇게 합병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 중에 이제 최소의 링크렉 값이 프리플로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A는 C와 D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고 B는 D로 분산이 되고 있어요. 자, 이 A를 봅시다. 자, B에서 D는 어떻게 돼요? 12에서 7 빼기 3 하니까 19에서 하니까 16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6 빼기 2 하니까 여기 14가 돼요. 그죠? 16과 14 중에 맥시멈이 16이니까 A와 D 간에는 2란 링크렉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A와 C 간에 링크렉이 3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A의 자유는 뭐냐? 2, 3 중에 미니멈 2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A가 이틀 정도는 딜레이 되더라도 D나 C에 영향을 안 주지만 A가 3일이 딜레이 된다 그러면 A가 C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D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1이. 그러니까 A의 자유요인은 링크렉 중에 미니멈 값이 A의 자유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토탈 프로트는 피대행 기법과 마찬가지. 토탈 프로트는 뭐냐?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의 차이예요. 토탈 프로트는 후행 작업의 조기 착수일에 영향을 주지만 전체 네트워크 준공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유 시간.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여유 시간이죠. 그 최대의 여유 시간은 뭐냐?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의 LSD와 ESD의 차이 또는 LFD와 EFD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전진 계산, 후진 계산 나오면 그냥 바로 계산되는 거고. 자, 간섭 여유, 독립 여유는 뭐냐? 자, 간섭 여유? 그럼 그 액티비티의 토탈 플로트와 프리플로트 차이. 별거 아니에요.
요건 이제 퍼트에서는 의미 있지만 일반 뭐 CPM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독립 여유는 뭐냐? 그 액티비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여유죠. 그죠? 내가 J라 그러면 나의 후행 K의 얼리 스타트와 나의 선행 I의 레이트 피니시. 내 선행이 제일 늦게 끝나고 나의 후행이 제일 일찍 시작하는데 그 기간에서 내 공기를 빼니까 그래도 여유가 남아. 엄청난 여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독립 여유, 완벽한 여유. 이건 프리플루트보다 더 완벽한 여유인데 네트워크 짤 때 이런 여유 많으면 아주 안 좋다 그랬죠. 이거 잘못 짠 거예요. 독립 여유가 막 플러스가 너무 많다. 그럼 그 네트워크가 잘못 짠 겁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가점 여유 보통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초로 샘플 네트워크를 만든 게 이겁니다. A, B, C 해가지고 5까지 15개 액티비티로 DDM 네트워크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A, B도 2-1, AC도 4-2, 다 중복 관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요 2, 깔때기 2는 FS랑 같다 그랬어요. 5-, 뭐 이렇게 3-1, 중복 관계를 다 표현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니까 ADM처럼 좌에서 우로 액티비티가 흘러가면서도 선행 간의 PDM처럼 중복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레전드를 보면 뭐 PDM이랑 같이 좌측 상단에 ESD, 우측 상단에 EFD, 좌측 하단에 LSD, 우측 하단에 LFD. 그러니까 위는 전진 계산, 아래는 후진 계산. 그 다음에 밑에 가로 열고 앞부분이 프리플롯, 자유여유, 뒷부분이 프리플롯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A에서 B로 한번 갈까요? 자, 전진 계산 위부터 계산하는 거죠. 제로에서 2 빼기 1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희한하게 2-1, 2 빼기 1이 돼요. 제로 더하기 2 빼기 1 해서 1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돼요? 제로 더하기 4 빼기 2 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8 하니까 10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7 하니까 8이 되고. 자, B와 D 관계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빼기 제로니까 4가 나오는 거죠. 3-0이 3 빼기 0이 되는 거예요. 자, 요 2는 뭡니까? FS2랑 같다 그죠? 5 더하기 2 더하기 7. 자, 요거는 제로니까 그냥 10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H는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5 빼기 2니까 13이 되는 거죠. 자, 요 F는 어떻게 됩니까? 7 더하기 3 빼기 1 하니까 어떻게 돼? 9가 되는 거죠. 근데 D와 F의 관계에서 4 더하기 10 하면 얼마 돼요? 14 빼기 3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11과 9의 맥시멈 11을 잡아주고 2라는 게 이게 링크렉이 여기 이틀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자유의 후보가 되는 거죠. 자, 요건 2니까 그냥 14에서 16이 되고, 자, 요건 17에서 18, 1이니까 그대로 되고, 그죠? 요거 계산했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18 더하기 4 빼기 2 하니까 얼마예요? 20이 되는데, 예치에서 올라가는 게 지금 제로예요. 13에서 10도 하니까 23이 되고, 23 올라가니까 24, 여기 23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죠? 23과 20 중에 맥시멈. 2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링크렉이 3이 발생합니다. 자, J는 어떻게 됩니까? I부터 계산합시다. I는 14 더하기 16 하니까 2 하니까 16이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19 더하기 2 하면은 21이 되고, 자, H에서 J는 어떻게 됩니까? 13 더하기 9 빼기 1 하니까 얼마 돼요? 이것도 21이 되는 거예요. 근데 J에서는 8-2니까 어떻게 돼요? 16 더하기 8 빼기 2니까 22. 그러니까 여기서 21, 21, 22 중에 맥시멈 22가 오니까 각각 1의 링크렉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4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N은 어떻게 됩니까? 28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28이 되는 거죠. 24 더하기 5. 얼마 돼요? 29. 빼기 1 하니까 2 하니까 27.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28과 여기서 올라가는 27. 그러니까 하루에 링크렉이 발생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8에서 이제 3일, 31일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28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1, 30 중에 맥시멈 31을 하니까 요건 1일에 렉이 생깁니다. 그래서 31에서 4 더하면 35. 자, 전진 계산 끝났죠? 35를 그대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 왔으니까 여기다 놔두는 거죠. 35에서 4 빼니까 31.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31에서 1을 더하면 얼마 되죠? 32. 32에서 3을 빼면 LSD 29가 되는 거죠. 29에서
4 더하면 33이 되는 겁니다. 자, 31에서 3 빼니까 28이 그대로 오는 거고 28에서 5 빼니까 2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n과 m 간의 관계를 봅시다. m의 LSD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29에서 2를 더하면 얼마예요? 31. 31일에서 5 빼면 26이 나오죠. 그죠? 26 더하기 7 하면 33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29. 제로니까 그냥 LFD가 29로 오는 거죠. 29에서 6 빼니까 23. 자, J는 어떻게 됩니까? 자, 23에서 2 더하면 얼마죠? 25. 25에서 8 빼면 17. 자, 여기서도 26에서 그대로 올 수 있는데 26으로 빼서 8 빼면 18이 되니까 17과 18 중에 미니멈 17을 잡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3에서 2를 빼니까 21이 그대로 오고 21에서 이제 요거는 얼마입니까? 21에서 8 빼니까 13이 오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3에서 0니까 그대로 23이 올 수 있고 23에서 10 빼니까 13이 올 수 있는데 J와 H 관계에서는 23에서 1 더하면 24, 24에서 9를 빼면 1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와 13 중에 미니멈 13이 잡히는 겁니다. 자, K는 어떻게 돼요? 23에서 2를 더하면 25, 23에서 2를 빼면 25, 25에서 4를 빼면 21이 되는 거죠. 21에서 5 더하면 26. 자, 21에서 하루 빼면 20이 되는데 H와 J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13에서 2 더하면 2, 15 빼기 5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17. 여기 17이 되니까 17, 19 중에 미니멈 17이 잡히는 거죠. 자, 얘는 뭐 그대로 12 오면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3 더하기 1, 14 빼기 3 하니까 11이 되는 거죠. 11 더하기 4 하면 15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요 17에서 2 빼면 1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3에서 3 더하면 얼마 돼? 16에서 10 빼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전진 계산, 후진 계산이 다 돼요. 자유여는 그 렉밸류가 없으면 그냥 자유여는 다 제로예요. 여기 1일이 있으면 1일이 되는 거고, 3일 있으면 3일이 되는 거고, 토탈 플롯은 얘에서 얘를 빼든지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했더니, 열 시간이 없는 구간이 A, C, G, H, L, 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플로트, 토탈 플로트, 제로인 액티비티, 크리티컬 액티비티 연결선 A, C, G, H, L, O 크리티컬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전진 계산, 후진 계산이 되고 크리티컬 패스가 나온다. 그럼 CPM 기법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의 ADM, PDM, BDM 기법, CPM 기법의 이제 세 가지 기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ADM 기법, PDM 기법, BDM 기법. 일단 공정의 시각적인 측면.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공정표현은 누구나 보기 좋아야 된다. 자, 작업의 논리를 보면 ADM, BDM은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그 좌에서 우로 흐르는데 PDM은 위에서 아래로 바차트식으로 나열되고 있죠. 한 줄에 수의 작업이 나열되느냐? ADM, BDM은 가능한데 PDM은 박스형만 가능하지 일반 바차트형은 안 된다라는 얘기. 자, 공정표와 함께 S커브를 표현할 수 있느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PDM은 안 돼요. ADM, BDM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작업 간의 중복 관계입니다. ADM은 중복 관계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PDM은 중복 관계 표현 가능합니다. BDM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중 중복 관계 측면에서 보면 PDM은 컴파운드, 그러니까 SSFF 이 두 가지만 가능한데 BDM은 멀티도 가능하다. 두 가지 이상의 얼마든지 많은 중복 관계 표현이 가능하다. 양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하느냐? BDM 안 됩니다. BDM 가능하죠. 자, 일정 계산 ADM은 노드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화살표를 계산해야 돼요. 두 단계로 해야 되고 PDM은 뭐 SS냐, FF냐, SF냐에 따라서 일정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BDM은 단순해요. 여덟 번째가 공정계층 체계에 레벨 1, 2, 3, 4, 5, 6, 7, 8 이게 모두 다 동일한 공정관리 기법을 표현할 수 있느냐? ADM 불가능합니다. PDM은 바차트로만 가능하고 BDM은 CPM 형식으로 가능하다. 자, BDM 기법이 그럼 갖는 의미는 뭐냐? 공정관리 기술 요구 수준 파란색 점선으로 표현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아마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거기에 따른 공정관리 기술도 계속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거예요. 1910년경에 헨리 간트가 바자트를 제안하면서 엄청난 공정관리의 점프가 일어났어요. 이게 근대 공정관리의 효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1956년도 듀퐁사에서 ADM 기법, 그 다음에 1957년도 퍼트 기법이 나왔죠. 이때 공정관리 역사에서 가장 큰 점프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점프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1972년도 PDM 중복관계가 제한됐습니다. 이때 또 한 번의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도 김성규 교수가 비대행 기법을 제안하면서 또 한 번의 점프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공정관리가 발전된 역사로 보면 제가 제안한 비대행 기법이 공정관리에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